이 얼어붙은 채였죠. 매일 밤 보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 보배, 밥은 잘 먹고 있을까? 감기는 안 걸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새 아침이 되어 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보배의 집을 찾아갔어요. 매번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언젠가는 문을 열어줄 거야. 그렇게 믿으며 계속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댔는지 아세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나를 외면하다니.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졌죠. 이대로 있을 순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보배의 마음을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이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런 고민만 하다 보니 시간만 흘러갔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제 딸이니까요. 제가 낳고 키운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또 한 번 보배의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거란 희망을 안고서요. 보배와 연락이 끊긴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저는 보배의 집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죠. 오늘은 혹시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박서방이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죠. 박서방.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불렀어요. 박서방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 박서방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드디어 만났으니까요. 박서방,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니?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박서방, 보배는 잘 지내나?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장모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배는 장모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박서방은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장모님은 신혼집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박서방,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박서방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건 부모의 의무죠. 뭘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말씀하세요? 박서방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가 되어 박혔어요. 눈물이 나려는 걸 겨우 참았죠. 박서방,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어. 평생 보배 키우느라 모은 돈이 없었단 말이야.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도와주셨어야죠. 다른 부모들은 다 그렇게 해요. 박서방의 말에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살던 집을 팔아서라도 줘야 한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박서방,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 돈 때문에 이러는 게 맞니? 가족이요? 가족이면 더 잘해주셨어야죠. 보배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박서방의 말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보배가 상처받았다니. 내 딸이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보배를 만날 수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서방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죠. 돈을 마련해 오세요. 신혼집 비용이 절반이요. 그러면 보배도 마음을 풀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하나.
집을 팔아도 모자랄 텐데. 박서방, 그건 정말 그게 싫으시면 그냥 이대로 사세요. 우리도 잘 살고 있으니까요. 박서방은 그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보배야,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었어요. 박서방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신혼집 비용의 절반이요. 우리 집에 오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밤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집을 담보로 잡히면 어느 정도 돈을 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보배를 만나야 해. 그렇게 마음먹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대출 상담을 받고 나니 또다시 좌절감이 몰려왔어요.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렵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걸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처음으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맞나? 보배와 박서방의 요구가 정당한 걸까? 그때 옛 친구 미영이가 생각났어요. 미영이는 늘 현명한 조언을 해주곤 했죠. 미영아, 나 좀 만나자.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혼자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미영이를 만났어요. 우리 동네 근처 찻집이었죠. 미영이는 날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지연아, 어쩌다 이렇게 됐어? 얼굴이 엉망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참았던 눈물이 터진 거죠. 미영아, 나 어떡하면 좋지? 미영이는 내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들었죠.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박서방과의 만남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래서 말이야, 미영아.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연아, 너무하네.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영이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보배가 보고 싶어. 지연아, 이건 아니야. 너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미영이의 단호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 뭐? 법적으로? 깜짝 놀라 물었어요.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법적으로. 이건 너를 기만하는 거야. 너가 보배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증명해야 해. 미영이의 말에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법적 대응이라니. 내 딸을 고소한다는 건가? 하지만 미영아, 그럼 보배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는 거 아닐까? 지연아, 지금도 관계가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 이대로 가면 너만 상처받아. 미영이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변호사를 만나봐. 너가 보배를 위해 한 모든 일들, 지출한 돈들을 정리해. 그걸로 보배와 박서방을 압박할 수 있을 거야. 미영이의 조언은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했죠. 그래도 보배는 내 딸인데. 지연아, 너 딸이니까 더 그래야 해. 이대로 가다간 너 인생이 망가져. 미영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이 아팠죠. 알았어, 미영아. 너 말대로 해볼게. 그렇게 말하고 일어났어요.
미영이는 내 어깨를 토닥여줬죠. 힘내, 지연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법적 대응. 그게 과연 옳은 걸까? 보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영이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정말 제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보배야, 엄마가 이러는 거 용서해라. 중얼거리며 걸었어요. 집 앞 동네 슈퍼에 갔다가 우연히 보배 친구 은주를 만났죠.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은주야. 너는 어떻게 지내니? 저야 뭐 늘 그렇죠. 근데 어머니, 보배 소식 들으셨어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식? 보배가 임신했대요. 3개월 됐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내 딸이 임신을 했는데 나는 이제야 알다니. 정말? 언제 들었어? 어제요. 보배랑 통화했거든요. 가슴이 아팠어요. 보배는 친구한테는 연락하면서 엄마한테는 연락 한 번 안 하다니.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죠. 한 번만 더 가봐야겠어. 보배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꼭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보배 집 앞에 서자 가슴이 뛰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죠. 보배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계속 눌러도 반응이 없었죠. 보배야, 너 임신한 거 알아. 축하한다. 우리 딸.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을 서 있다 결국 발걸음을 돌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그날 밤 꿈을 꿨어요. 남편이 나왔죠. 여보, 우리 딸 좀 봐. 어쩜 좋아. 남편은 그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지연아, 넌 잘못한 거 없어. 우리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했잖아. 이젠 너 인생을 살 때야. 하지만 여보, 힘내. 넌 할 수 있어.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죠. 그래,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 할 때야. 아침 일찍 일어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미영이가 소개해준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강지연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보배의 결혼부터 신혼집 문제,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어요. 일단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해 보세요. 보배 씨를 키우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이요. 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영수증이나 통장 내역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보세요. 학비, 병원비, 용돈 등 모든 걸 포함해서요.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통장과 영수증들이 나왔죠.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다 보니 꽤 많더라고요. 밤을 새워가며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이건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뒤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자, 이게 제가 정리한 거예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변호사님은 한참 검토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 정리하셨네요.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요. 내용 증명.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초대장이에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죠.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죠. 정말 이걸 보내야 하나?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었죠.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용 증명은 저희가 직접 발송하겠습니다. 3일 안에 도착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내용 증명에 적은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보배의 대학 등록금 4년치, 학창시절, 대학시절 용돈, 취업준비 학원비, 졸업 후 2년간의 생활비 지원 등등 숫자로 보니 정말 큰 돈이더라고요.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서 몰랐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썼구나 싶었죠. 보배야, 엄마가 이만큼 널 위해 살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아니야, 이건 보배를 원망하기 위한 게 아니야. 맞아요. 이건 원망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한 첫걸음인 거죠. 내용 증명에는 금전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죠. 보배야, 엄마는 너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그저 우리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뿐이야. 너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길 바래. 언제든 연락 줘.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이 말을 쓰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보배가 이 마음을 알아줄까? 그런 걱정도 들었죠. 이틀이 지났어요. 보배에게서 연락이 올까 긴장하며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틀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내용 증명 수령이 확인됐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보배가 내용 증명을 받아봤다는 거예요. 보배야, 엄마 마음 알아줄래? 하루 종일 전화만 기다렸어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죠. 밤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어요. 꿈에서 어린 보배를 만났어요. 엄마, 나 많이 사랑해요? 그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꿈에서 깨어나 한참을 울었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아팠죠. 여러분, 내용 증명을 보내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공은 보배에게 넘어간 거죠. 어떤 반응이 올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마음은 전했다는데 위안을 얻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나서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보배였어요. 여보세요. 엄마, 보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보배야. 엄마, 미안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보배야.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야, 엄마도 미안해.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정신 차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서로의 눈물 소리가 들렸죠. 엄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그래, 보배야. 어디서 만날까?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다음 날 보배와 박서방을 만났어요.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보배가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꼭 안아주었어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보배야, 보고 싶었어? 박서방도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는 앉아서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었죠. 엄마, 내용 증명 받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랬겠지. 근데 엄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셨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보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그동안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다 부모의 의무라고만 생각했죠. 보배야, 근데 숫자로 보니까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박서방도 말을 이었어요.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었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어요. 이제야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았죠. 엄마, 이제부터 우리가 효도할게요. 그래, 우리 보배. 앞으로는 매주 한 번씩 꼭 찾아뵐게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우리 손주도 보러 가야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아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는 것 같았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때로는 강한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보배와 화해하고 나서 우리 가족의 삶이 180도 바뀌었어요. 매주 주말이면 보배와 박서방이 찾아왔죠. 엄마, 오늘은 뭐 해드릴까요? 아이고, 그냥 와도 좋아. 하지만 보배는 꼭 뭔가를 해주려고 했어요. 청소를 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오기도 했죠.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의 무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살가운 사위가 됐죠. 장모님, 여기 아프시죠?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주물러주곤 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드디어 기다리던 순간이 왔어요. 보배의 출산 예정일이었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보배는 이미 진통 중이었어요. 박서방이 안절부절 못하며 대기실을 서성이고 있었죠. 장모님, 보배가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괜찮아. 출산이 다 그래. 밤새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의 말에 우리 모두 환호성을 질렀어요.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보배야, 고생 많았어. 엄마, 이제 엄마 마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이제 보배도 엄마가 됐구나 싶어서요. 퇴원 후 우리는 함께 아기를 돌봤어요. 보배가 바쁘면 제가 아기를 봐주고 박서방이 일할 때면 제가 집안일을 도왔죠. 엄마, 정말 감사해요. 뭘 당연한 걸. 그렇게 행복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꿈만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배와 연락도 못하고 끙끙 앓았는데 이제는 매일 손주 얼굴 보며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어요. 내 자식이 나를 외면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때 내용 증명을 보내기로 결심했을 때 솔직히 무서웠어요.
이러다 보배를 영영 잃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환점이 된 것 같아요. 보배도 그 편지를 받고 많이 생각했대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동안 미처 몰랐던 거죠. 때로는 이렇게 확 깨우쳐줘야 할 때도 있나 봐요. 요즘 보배를 보면 제 젊었을 때 모습이 떠올라요. 아기 키우느라 정신없어 하는 모습이 꼭 그때의 저예요. 그래서 더 안쓰럽고 돕고 싶은 마음이 크죠.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보배도 엄마가 되고 보니 제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대요. 저도 보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요. 박서방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했는데 이제는 친아들 같아요. 사람은 다 변할 수 있나 봐요.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고 나니 세상의 모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못 풀 갈등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 때가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노력하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해요. 딸과도 화해하고 귀여운 손주도 생기고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행복을 누리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만 지냈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작은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제가 꿈꾸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마음만 있다면 어떤 갈등도 해결할 수 있어요.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을볕이 유리창을 넘어 거실 깊숙이 들어오는 추석 명절 며칠 전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주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요.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고 식탁 위에는 노릇하게 부쳐낸 동그랑땡과 깻잎전, 꼬치전이 수북하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진석이가 특히 좋아하는 잡채에 들어갈 시금치를 데치고 당근을 곱게 채 썰면서도 제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자식들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는 상상만 해도 고된 줄을 모르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20분 거리에 살면서도 뭐가 그리 바쁜지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아들 내외였지만 명절만큼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1년 중 가장 큰 행복이었답니다. 한창 잡채에 넣을 목이버섯을 불리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우리 며느리라는 글자를 보자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가, 잘 지내니? 엄마는 지금 너희들 먹일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머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역시 저희 생각해 주시는 건 어머니밖에 없으세요. 싹싹한 며느리의 목소리에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원래 말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법이지요. 살가운 말 한마디에 없던 힘도 생겨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우리 아가 뭐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말만 해. 이 엄마가 뚝딱 만들어 놓을게. 어머니, 그럼 말 나온 김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LA 갈비 재우실 때 양념 좀 넉넉하게 부어서 한 통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번에 어머니가 해주신 거 회사 동료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너무 맛있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번에도 좀 갖다 주면 안 되냐고 성화라서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물론 칭찬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 많은 갈비를 아들 내외도 아니고 며느리의 회사 동료들까지 챙겨야 한다니 조금은 벅차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무릎 수술을 한 터라 오래 서 있으면 쑤시고 아팠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기라도 살려주고 싶은 게 시어머니 마음이니까요. 알았다, 아가. 너 체면이 있는데 당연히 해줘야지. 걱정 말고 있어. 아주 넉넉하게 재워놓을게.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아, 그리고 어머니. 이번에 오실 때 손주 과자랑 장난감은 안 사오셔도 돼요. 집에 넘쳐나서 둘 데도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저희 집 세탁기나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요즘 나온 신형이 그렇게 좋다던데. 어머니도 저희 집에 오셔서 빨래하실 때 편하고 좋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명절에 자식들 집에 가는 길이 빈손이면 허전해서 손주 선물이라도 두둑이 챙겨가던 제 마음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세탁기라니요. 마치 제가 그 집의 가사도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서운한 마음이 왈칵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알았다. 엄마가 한번 알아볼게. 진짜요? 와, 신난다.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요. 그럼 어머니, 명절 때 뵐게요. 음식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마시고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달콤한 목소리에 담긴 가시 돋친 요구들. 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하나뿐인 며느리인데 저 정도 부탁 못 들어주겠나 싶었지요. 저는 다시 앞치마를 질끈 동여매고 정육점에 가서 LA 갈비를 추가로 주문했습니다. 이왕 해주는 거 며느리 어깨 으쓱할 수 있도록 최고의 맛을 내리라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며칠 밤낮으로 명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온 집안은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고 냉장고는 아들 내외가 올 날만 기다리는 음식들로 빼곡했어요. 명절 전날 오후 이제 거의 준비가 마무리될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목소리를 높여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 지금 오는 길이니?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고? 어머니, 저기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사실은 나은이가 어제부터 몸살이 심해서 끙끙 앓아누웠어요. 병원에 다녀왔는데 명절 동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뭐? 아가 몸이 안 좋다고? 아이고, 어쩌나. 그래서 병원에서는 뭐라디? 그냥 감기 몸살이 심하게 온 거래요. 그런데 저도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터져서요. 명절 내내 출근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저희가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다 어쩌란 말인가. 밤새 허리가 끊어지도록 준비한 제 정성은 또 어쩌고요.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프다는 며느리와 바쁘다는 아들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아이고, 아픈 사람한테 오라고 할 수는 없지. 알았다. 몸조리 잘하라고 전해주렴. 회사 일도 잘 처리하고. 네, 어머니. 죄송해요. 음식은 저희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버리지 말고 꼭 남겨두세요. 그래, 알았다. 걱정 말고 너희 몸이나 챙겨. 참, 손주 용돈이라도 보내줘야 하니
계좌번호 하나 보내라. 저는 애써 덤덤한 척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텅 빈 집안에 가득한 음식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자식들이 그렇다는데. 저는 씁쓸한 마음을 달래며 홀로 저녁을 차려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도 지내지 않는 명절 아침은 유난히 적막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시끌벅적한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덩그러니 차려진 상에 앉아 꾸역꾸역 떡국을 한술 뜨고 있는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걸려왔어요. 하나뿐인 손주였습니다. 저는 언제 그랬냐는 듯 얼굴에 한바구음을 지으며 전화를 받았어요.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어? 할머니, 메리 추석? 화면 가득 손주의 귀여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배경이 이상했어요.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거든요. 마치 공항 같았어요. 어머, 우리 손주 지금 어디야? 집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 저 지금 공항이에요. 엄마랑 외할머니랑 같이 비행기 타러 왔어요. 저 멀리 바다 보러 간대요. 아이는 신이 나서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화면 뒤쪽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화사한 원피스 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며느리,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안사돈이었습니다.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눕고 있다던 며느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너무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에게 달려와 화면을 가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녀석, 지금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어서 끊지 못해. 다급하게 통화는 끊겼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몸살이 났다던 며느리,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던 아들.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속이고 안사돈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바쳤던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끊어진 전화기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방금 제가 본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헛것을 본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주의 천진난만한 목소리와 다급하게 전화를 끊던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안사돈의 모습은 지독하게도 선명했습니다. 시댁 스트레스 안녕이라도 외치는 것 같았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이 주먹으로 내려치듯 쿵쾅거렸고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라는 차가운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아들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작정하고 저를 속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자석에 이끌리듯 며느리의 SNS에 접속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금 막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어요. 활주로를 배경으로 며느리와 안사돈이 다정하게 얼굴을 맞대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모녀여행 힐링타임, 명절은 이렇게, 시댁 스트레스는 잠시 잊고 충전하고 올게요.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댁 스트레스라니요.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저인데 제가 그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였다니요. 스크롤을 내리자 지난 몇 달간의 게시물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정성껏 만들어준 반찬 사진 아래에는 시어머니표 하지만 내 입맛엔 너무 짜. MSG가 필요해 같은 태그가 달려 있었고 제가 사준 손주 옷 사진에는 할머니 취향, 촌스러움주의, 엄마가 다시 사줄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제 칭찬을 하는 줄로만 알고 좋아요를 눌렀던 제 자신이 한심하고 비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이중성에 치가 떨렸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냉장고 문을 열자 지난 며칠간 제가 밤잠 설쳐가며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잡채,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LA 갈비, 손주를 위해 동글동글하게 빚은 떡갈비.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걸 다 누구를 위해 만든 거란 말인가.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주방 구석에 있던 가장 큰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미친 사람처럼 냉장고 안의 음식들을 마구잡이로 쓸어 담기 시작했어요. 라겔락 통에 담긴 잡채를 봉투에 쏟아부을 때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자식을 향한 저의 사랑이자 정성이자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 마음을 이렇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LA 갈비, 각종 전, 나물, 송편까지. 냉장고가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도 함께 텅 비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주 먹이려고 끓여놓은 소고기 묵국까지 몽땅 버리고 나자 저는 탈진한 사람처럼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저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보았습니다. 인자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폭발하고 말았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당신 아들하고 며느리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고 있냐고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저것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을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 못된 것들 당장 가서 혼주를 내주자며 제 등을 두드려 주었을 텐데. 당신 잘못 아니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라며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텐데. 남편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고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찬장에 넣어두었던 소주병을 꺼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입에도 대지 않았지만 오늘은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소주 한 잔을 채워 올리고 저도 잔을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독한 술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타는 듯한 아픔과 함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것들을 내 자식이라고 믿고 살아온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분해요. 당신이 있었으면, 당신이 내 옆에 있었으면 나 이렇게 외롭고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텅 빈 집안에 저의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또 채우기를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도 머릿속은 놀랍도록 선명했어요. 며느리의 가식적인 웃음, 아들의 무책임한 목소리, 그리고 SNS에 올라와 있던 그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쉴 새 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들에게 맞춰주기 위해 애썼던 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하자. 이 지긋지긋한 희생과 헌신,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해. 술기운 때문이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차갑고도 서늘한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독한 숙취와 함께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밤새 저를 괴롭혔던 분노와 슬픔은 온데간데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진석의 엄마로 강나은의 시어머니로 살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오롯이 김민자, 나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기 짝이 없었어요. 퉁퉁 부은 눈, 푸석한 피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평생을 자식과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민자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거야. 할 수 있지? 거울 속에 제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휴대폰을 들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 남편과도 막역한 사이였기에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사람이었어요. 사장님, 저 민자예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집 좀 내놓으려고요. 아니, 형수님. 갑자기 집은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그냥 좀 환경을 바꾸고 싶어서요. 다른 건 묻지 마시고 이 집 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팔아주세요. 시세보다 좀 싸게 금매로 내놓아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빨리만 팔아주세요. 제 단호한 목소리에 사장님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다며 바로 사람을 알아보겠다는 그의 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큰 계획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순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제가 결혼해서 진석이를 낳고 평생을 함께 보낸 추억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추억마저도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이지요.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거실 한쪽에 놓인 장식장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제가 맞춰줬던 예물함과 손주가 태어났을 때 선물했던 금수저, 돌 반지 등이 고이 모셔져 있었어요. 한때는 제 자랑이자 기쁨이었던 물건들이었지요. 저는 망설임 없이 장식장 문을 열고 그것들을 모두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씩 사진을 찍어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어요. 헐값에 급처분합니다. 물건들은 올리자마자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택배 상자에 그것들을 포장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저의 시간과 돈, 그리고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의 흔적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 내외와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정리하고 나니 집안이 휑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졌어요. 다음으로 정리할 것은 제 옷가지와 살림살이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으며 살아온 탓에 집안에는 온갖 물건들이 넘쳐났어요. 저는 과감하게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입겠지 하며 쌓아두었던 낡은 옷들, 손님 오면 쓴다며 찬장에 모셔두었던 그릇 세트, 유행지난 가구와 가전제품들까지 아낌없이 버리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짐을 줄일수록 과거의 미련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듯한 해방감이 느껴졌어요. 모든 것을 정리하는 와중에도 차마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처음으로 선물했던 낡은 목걸이, 신혼여행지에서 함께 찍었던 흑백 사진, 그리고 투박한 솜씨로 저를 위해 직접 만들어 주었던 작은 나무 의자. 저는 그 물건들을 따로 챙겨
소중하게 상자에 담았습니다. 낡은 사진 앨범을 펼치자 젊은 시절 남편과 저의 행복했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언제나처럼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는 거 맞죠? 당신이라면 분명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어요. 내가 너무 늦게 철이 들었나 봐요. 진작에 내 인생을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괜찮겠죠? 저는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저 자신을 향한 다짐이자 묵묵히 저를 지지해줄 남편을 향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집 정리를 마칠 무렵 부동산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보러 올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텅 비었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새로운 이야기들로 채워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집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빨리 계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금매로 내놓은 덕분이겠지요. 계약금을 손에 쥔 저는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담양에 있는 작은 한옥을 가계약했어요. 담양은 생전에 남편과 함께 귀촌하자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곳이었습니다. 대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동네였지요. 비록 남편과 함께 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라도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 맞춰 이사 날짜를 잡았습니다. 치밀하고도 조용한 작전이었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게도 웃돈을 쥐어주며 동네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최대한 조용히 작업을 진행해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상자와 제 옷까지 몇 벌, 그리고 새로 장만한 작은 냉장고와 텔레비전. 그게 제 이삿짐의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을 채우고 있던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대부분 버리거나 기부했어요. 텅 빈 집을 보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삿짐을 모두 싣고 떠나기 전 저는 식탁 위에 편지 한 장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길게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들은 제 진심을 이해할 깜냥도 못 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편지에는 단 2문장만 적었습니다.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앞으로 나 찾지 마라. 마지막으로 저는 사용하던 휴대폰 유심을 빼내 가위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새로운 번호에 유심을 끼웠어요.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을 위한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옛날의 김민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습니다. 텅 빈 집을 뒤로하고 이삿짐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동네를 벗어나는 동안 저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석이 손을 잡고 걸었던 골목길, 며느리와 함께 장을 보던 시장, 손주와 뛰어놀던 놀이터. 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처럼 덤덤할 뿐이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아파트 숲이 사라지고 푸른 농과 밭이 펼쳐졌어요. 제 마음도 덩달아 평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드디어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공기와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저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아담한 한옥이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마당과 정갈한 툇마루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집 뒤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대나무 숲이 펼쳐져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댄잎 스치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려왔습니다. 저는 툇마루에 걸터 앉아 한참 동안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마치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모든 시름과 걱정이 그 바람 소리에 씻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집에서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낯선 곳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잠은 아주 편안하게 들었어요. 꿈에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그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 위로 눈물 한 줄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제 정말 잘 살아볼게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이며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담양의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하고 눈부셨습니다. 제2의 인생이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담양에서의 첫 아침은 제 인생의 그 어떤 아침보다 평화로웠어요. 밤새 열어둔 창문으로 서늘하고 상쾌한 대나무 숲의 공기가 밀려들어와 제 잠을 깨웠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가 알람 소리를 대신했고 눈을 뜨자마자 보이는 것은 창호지 문에 은은하게 비치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결코 느껴볼 수 없는 고요함과 안락함이었지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툇마루로 나가 기지개를 켜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의무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진 듯 몸도 마음도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우선은 텅 빈 집을 채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읍내로 나가 작은 밥상과 이부자리, 그리고 주방에 필요한 몇 가지 그릇과 조리도구를 샀습니다. 최소한의 물건만으로 채워진 집은 휑했지만 오히려 그 텅 빈 공간이 제게 자유를 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이 공간은 오롯이 저 김민자라는 사람의 취향과 삶으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마당 한편에 있는 작은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탓에 잡초가 무성했지만 호미로 흙을 파내고 잡초를 뜯어내는 동안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도 함께 뽑혀 나가는 기분이었어요. 땀 흘려 일하고 나니 시장기가 돌아 읍내 시장에서 사온 나물 몇 가지로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온전히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음식을 맛보는 그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동네에 인사를 다녀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서울에서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읍내 떡집에 들러 시루떡을 한 말 맞추고 동네 집집마다 돌리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외지인을 경계할 법도 한데 동네 어르신들은 모두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서울서 귀한 분이 오셨네. 여가 물도 좋고 공기도 좋은께 잘 오셨어. 혼자 지내려면 무엇이든 불편할 텐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만 혀. 이웃 사촌끼리 돕고 살아야지. 특히 바로 옆집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참을 놓아주지 않으셨어요. 당신도 젊어서 남편을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우셨다며 제 처지를 남일 같지 않게 여겨주셨지요. 새댁도 고생 많았겠네. 그 마음 내가 다 알지. 그래도 인자 다 있고 편하게 살아. 자식들 다 커서 제 앞가림하면 부모는 인자 제 인생 살아야 하는 것이요. 이모 할머니의 주름진 손에서 전해져 오는 따스함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제 마음을 처음 본 할머니가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이모 할머니 댁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담양살이에 대한 조언도 얻고 사는 이야기도 나누며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안사돈에게서 받았던 상처가 이름 모를 이웃들의 따뜻한 정으로 조금씩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갈 무렵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집을 판 돈이 꽤 있었기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는 아니었지만 마냥 세월만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일구고 그 속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의 유품 상자를 정리하다가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께 물려받으셨다는 아주 오래된 조리서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그 조리서를 보며 음식을 만드셨고 저 또한 어깨너머로 어머니의 손맛을 배웠지요. 한 장 한 장 달아빠진 종이를 넘기자 빛바랜 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궁중 요리 비법들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나 올랐을 법한 신선로와 구절판, 각종 정과와 탕 요리법까지. 어머니는 젊은 시절 궁에서 일하던 상궁에게 잠시 요리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비법들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록해 두셨던 모양입니다. 저는 홀린 듯이 조리서를 들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적힌 대로 밤을 새워가며 몇 가지 음식을 만들어 보았어요. 정성과 시간을 쏟아부어 완성된 음식들은 제가 평생 만들어왔던 그 어떤 음식보다 깊고 품격 있는 맛을 냈습니다. 그 음식을 맛보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거다. 이걸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을 하자.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제 한옥집의 사랑채를 개조해서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식당 이름은 남편의 이름 진수와 제 정성을 합쳐 진수성찬이라고 지었습니다. 간판은 읍내 서예가 할아버지께 부탁해 근사한 글씨체로 써달았고요. 하루에 오직 5팀 예약 손님만 받습니다. 라는 작은 팻말도 내걸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는 제 음식을 진심으로 즐겨주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이웃집 이모 할머니의 아들이 목수일을 한다기에 그에게 부탁하여 대나무로 만든 소박하고 정갈한 상과 의자도 들여놓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진수성찬이라는 간판이 내걸리던 날 저는 왠지 모를 벅찬 감정에 한참 동안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 2막이 그렇게 조용하지만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양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닫고 있을 무렵 서울에 있는 아들 내외는 일주일간의 달콤한 해외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 속에는 온통 명품 쇼핑백과 고급 리조트의 추억, 그리고 제게 받아낼 세탁기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2손 가득 면세점 쇼핑백을 들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면서도 며느리 강나은은 투덜거리고 있었겠지요. 아, 피곤해.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네.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반찬 좀 가져오시라고 해야겠다. 냉장고 텅 비었을 거 아냐. 나은아, 그래도 어머니한테 너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명절에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죄송하잖아.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우리가 아프다는데 어쩔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우리가 좀 쉬는 거 좋아하실걸? 괜히 명절에 와서 북적거리는 것보다 낫지. 그나저나 세탁기는 언제 주문해 주신대? 빨리 새 걸로 빨래하고 싶은데. 아들 진석이는 아내의 등살에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한숨만 내쉬었을 겁니다. 그렇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들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있어야 할 소파와 텔레비전, 식탁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만이 감돌고 있었으니까요. 이게 다 뭐야? 도둑이라도 든 거야? 진석이가 당황해서 소리치자 나은이는 거실 바닥을 이리저리 살피더니 소파 자국이 없는 것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거렸을 겁니다. 도둑이 들었다기엔 집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갈했으니까요.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처럼. 그때 식탁이 있던 자리에 덩그러니 놓인 흰 봉투 하나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석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자 그 안에서 제 필체가 담긴 짧은 편지지가 나왔어요.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앞으로 나 찾지 마라. 편지를 읽은 진석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나은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뭐야 이게? 어머니 지금 우리랑 장난해? 어디 단체로 여행이라도 가셨나? 근데 집은 왜 이래? 진석이는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통화할 수 없다는 안내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불안해진 진석이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하는 동안 나은이는 안방과 옷방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어머니 짐이 하나도 없어. 옷이랑 이불 전부 다 사라졌다고.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진석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로 말 그대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나은이의 머릿속은 다른 계산으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잠깐만, 그럼 어머니가 사시던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야? 설마 그 집을 팔고 가신 건 아니겠지? 나은이는 다급하게 부동산 앱을 켜고 저희 집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거래 완료라는 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을 겁니다. 미쳤어, 정말. 어머니가 집을 팔았어.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고 사라지셨다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여보, 그거 원래 우리가 받기로 한 집이잖아. 나은이의 날카로운 비명에 진석이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보다 눈앞의 재산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던 것이지요. 그때부터 그들의 집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은이는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게 틀림없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거다라며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렸고 진석이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그들의 걱정은 온전히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게 매달 받던 넉넉한 용돈, 시도 때도 없이 공급되던 밑반찬,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었던 집,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와 분노였을 뿐입니다.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안사돈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세상에 사돈이 정말 노망이라도 드신 게냐?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고 사라져? 니들 이제 어떡할 거니?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는 뭘로 갚고 생활비는 어떡할 거야? 안사돈의 말에 나은이는 더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몰라, 엄마.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여행 같은 거 가지도 않았지. 다 그놈의 여행 때문이야. 괜히 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고.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저를 원망하며 한참을 소란을 피웠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했을까? 라는 생각은 단 한순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에게 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할 귀찮은 짐이자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지급기 같은 존재였을 뿐이니까요. 그날 밤 그들은 제 걱정에 잠을 설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불안감으로 밤을 꼬박 지새웠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기심과 위선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기 시작하는 첫날 밤이었을 테지요. 서울의 아들네 집이 발칵 뒤집힌 줄도 모르고 담양에서의 제 삶은 하루가 다르게 활기를 띄어갔습니다. 진수성찬의 문을 연 첫날은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시골 구석까지, 그것도 예약까지 해가며 밥을 먹으러 올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첫 손님은 담양으로 여행 온 젊은 부부였는데 우연히 골목을 지나다가 진수성찬이라는 간판을 보고 호기심에 예약을 했다고 해요. 저는 조리서에 적힌 대로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대나무 통에 쪄낸 영양밥과 담백하게 끓여낸 버섯 들깨탕, 그리고 텃밭에서 갓 뜯어낸 채소들로 만든 신선한 나물 무침. 화려하지는 않지만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하는 저의 진심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음식을 맛본 젊은 부부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해주시던 밥상보다 더 깊은 맛이 나요. 음식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셔주시니 제가 더 기쁘네요. 이런 곳은 저희만 알기 너무 아까운데요. 저희가 인터넷에 꼭 후기 남겨서 널리 알려드릴게요. 젊은 부부는 약속대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담양 대나무 숲속에 숨겨진 진짜 맛집, 진수성찬이라는 제목으로 아주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었습니다. 그 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진수성찬은 조금씩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손님들이 늘어났고 저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날아갈 듯이 행복했어요. 손님들이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지난날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들은 제 음식뿐만 아니라 저의 이야기도 궁금해했어요.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을 키운 이야기, 그리고 이곳 담양에 내려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사연을 덤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아들 내외에 대한 원망 섞인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제 삶의 지난 페이지를 담담하게 넘기는 과정일 뿐이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대신 어머니 혹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니처럼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네요. 선생님, 음식을 먹으니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앞으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며 음식을 나누는 동안 제 마음의 상처는 빠른 속도로 아물어갔습니다. 식당 일이 바빠지면서 혼자서는 벅차다는 생각이 들 무렵 읍내사는 싹싹한 처녀 한 명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했어요. 20살 남짓한 그 아이는 저를 친할머니처럼 따르며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옆집 이모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에서 직접 키운 싱싱한 채소들을 한 알을 안겨주셨고 동네 어르신들은 틈만 나면 들러서 말동무가 되어주셨지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보다도 못한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외롭게 살았지만 이곳 담양에서는 아무런 혈연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제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녁 장사를 마치고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주말 오후 툇마루에 앉아 이모 할머니와 함께 쑥을 다듬는 시간, 그리고 제 음식을 맛보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준 손님들과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제게는 더없는 행복이자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진수성찬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저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주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비로소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담양에서 새로운 인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서울의 아들 내외는 점점 더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우선 친척들에게 저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어요. 제가 미리 몇몇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전화를 걸어 혹시 진석이나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도 절대 내 소식을 알려주지 말아 달라. 이것이 내가 그 녀석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정이다. 라고 신신당부해 두었거든요. 작은 어머니, 혹시 저희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글쎄다, 나도 연락 안 한 지 꽤 돼서 잘 모르겠는데. 너희 어머니가 워낙 야무진 분이시니 어디서든 잘 지내고 계시지 않겠니? 너희나 잘해라. 친척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차가웠습니다. 사실 그들도 알게 모르게 진석이 내외의 이기적인 행동들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믿었던 친척들에게서마저 외면당하자 진석이 내외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제게 받던 지원이 끊기자 그들의 삶은 한순간에 팍팍해졌습니다. 카드값과 대출 이자는 어김없이 날아왔고 나은이는 사고 싶었던 명품 가방을 포기해야 했으며 진석이는 동료들과의 술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나은이는 결국 안사돈과 머리를 맞대고 최후의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엄마,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떻게든 어머니를 찾아야 해. 그 집 한 돈 절대 다른 사람이 채가게 둘 순 없어. 내 말이 그 말이다. 네 시어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걸 생판 남 좋은 일 시킬 수는 없지. 못하면 사람을 써서라도 찾아야 한다. 결국 그들은 인터넷을 뒤져 흥신소, 즉 심부름센터에 연락을 했습니다. 며칠 뒤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어요. 나은이는 그 남자 앞에서 온갖 불쌍한 척을 다하며 저를 묘사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요즘 부쩍 깜빡깜빡하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실 때가 많았어요. 저희가 걱정돼서 잠시 여행 다녀온 사이에 글쎄 집을 팔고 사라지신 거예요. 분명 나쁜 사람에게 속아서 어딘가에 감금되어 계신 게 틀림없어요. 제발 저희 어머니 좀 찾아주세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저를 치매 걸린 노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제 재산을 노리는 파렴치한 사기꾼에게서 저를 구해내야 한다는 논리였지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흥신소 직원의 눈빛이 어떻게 변했을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그는 거액의 착수금을 받고는 며칠 안에 제 행방을 찾아주겠다고 장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흥신소의 연락만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진석이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나은이는 하루에도 몇 번씩 흥신소에 전화를 걸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직원을 닥달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었어요. 그저 찾아내야 할 동가방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흥신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민자 씨, 전라남도 담양에 계십니다. 담양이요? 거기서 뭘 하신대요? 중록원 근처에서 작은 한정식 집을 하고 계시더군요. 진수성찬이라고 동네에서는 꽤 알려진 맛집인 것 같습니다. 흥신소 직원의 말에 나은이와 안사돈은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기당해서 어딘가에 갇혀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가 유유자적 맛집 사장님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내 나은이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찾았으면 됐어. 엄마, 우리 당장 담양으로 가자. 가서 어머니 모시고 그 식당이랑 남은 돈도 다 정리해야지.
어머니 혼자서 그런 걸 어떻게 관리하시겠어. 당연히 아들인 우리 여보가 관리해야지. 그들의 눈은 다시 탐욕으로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곧장 담양으로 향할 채비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재산을 되찾으러 가는 약탈자와도 같은 행보였습니다. 그들은 차를 몰아 담양으로 향하며 저를 어떻게 구슬리고 협박해서 다시 서울로 데려올지, 그리고 제 돈을 어떻게 차지할지에 대한 작전 회의를 시작했을 겁니다. 평화롭던 담양의 제 일상 위로 검은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인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진수성찬의 마당에는 따스한 가을볕이 쏟아지고 있었고, 식당 안은 손님들의 나직한 담소와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주방과 홀을 오가며 손님들의 식사를 챙기고, 아르바이트생 수진이는 낭낭한 목소리로 손님들을 맞이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약 손님들의 상에 마지막 후식인 대추전과와 시원한 매실차를 내어드리고 잠시 한숨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대문이 거칠게 열리며 그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서울의 번화가에서나 어울릴 법한 화려한 옷차림의 며느리 강나은, 그리고 그 뒤에는 잔뜩 주눅이 든 채 초조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 이진석이었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누군가 커다란 돌을 던진 것만 같았어요.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멈췄고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로 쏠렸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정말 이러고 계셨어요?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아들 진석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발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러니 제발 저희랑 같이 집으로 가요. 네. 저는 아들의 그 가증스러운 연극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아들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지요. 제 침묵에 당황한 진석이가 제 팔을 잡으려던 순간 제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여기가 내 집이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여기가 이제는 내 집이라고 했다. 그리고 너희 집은 너희가 알아서 지키는 거고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관여할 생각 없으니 너희도 내 인생에 더는 상관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구나. 제 말에 진석이가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서 있자 뒤에서 팔짱을 끼고 상황을 지켜보던 며느리 나은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저희랑 해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들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팔고 도망치듯 내려와서 이런 총구석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으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하고 또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시냐고요. 망신? 내가 너희에게 망신을 주었단 말이냐? 그럼요.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저희가 어머니를 내쫓은 불효막심한 자식들이라고요. 어머니, 저희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저희 생각 좀 해주세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희랑 조용히 올라가서 해결해요.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일 자신들의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걱정이 아니라 너희 걱정이었구나. 사람들이 너희를 손가락질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게지. 그런데 아가, 남들 시선이 그렇게 중요하신 분이 왜 내 SNS에는 시댁 스트레스니 뭐니 하는 글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올렸을까? 그때는 남들이 볼 거라는 생각은 못했니? 제 말에 나은이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그건 그냥 친구들끼리 농담으로... 농담? 내 회사 동료들 먹일 갈비를 더 재우라던 것도 농담이었고, 낡은 세탁기 대신 신형으로 바꿔달라던 것도 농담이었겠구나. 나는 그 말들을 곧이곧대로 듣고 내 자식들 기 한번 살려주겠다고 늙은 몸 이끌고 며칠 밤낮으로 전부치고 갈비 재웠는데 그게 다 너한테는 농담이었구나. 제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자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수진이가 제게 다가와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정하세요. 수진아, 괜찮다. 저기 손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안 교육을 잘못 시켜서 이런 꼴을 보이게 됐네요.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손님들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자 식당 안은 오히려 저를 응원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한 아주머니 손님은 힘내세요, 사장님, 하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나은이는 더욱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끝까지 저희 망신 주시려는 거예요? 좋아요. 그렇게 나오시겠다 이거죠? 여보, 우리 그냥 가. 저렇게 고집 부리시는 거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대신 어머니, 저희도 이제 어머니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할 테니 그렇게 아세요. 나중에 늙고 병들어서 후회해도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악담을 퍼붓고는 진석이의 팔을 잡아 끌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진석이는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제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내며 마지못해 끌려나갔어요. 요란하게 외제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그들이 탄 차는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사라지고 나자 식당 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손님들에게 재차 사과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이와 옆집 이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따라 들어왔어요. 사장님, 저런 못된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그래, 민자야.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것들하고 상종을 셔. 아주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두 사람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저런 일에 상처받을 만큼 약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됐어요. 오늘을 계기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라진 길 위로 여전히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햇살이 마치 이제 정말 괜찮다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고 저를 위로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제 곁을 지켜주는 좋은 이웃들을 보며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죠. 아들 내외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돌아간 뒤 며칠 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이랄까요? 저는 그들이 제 단호한 태도에 질려서 이제 정말 저를 포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다음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툇마루에 앉아 쉬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들 진석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차단했던 번호였는데 어떻게 다른 번호로 보냈는지 모르겠더군요. 내용은 길고 구차했습니다. 어머니, 접니다. 진석이에요.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다 나은이가 옆에서 시키는 바람에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나은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의 깊은 마음도 모르고 저희만 생각했던 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사실은 제가 요즘 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도저히 구할 방법이 없네요. 어머니께서 집하신 돈 아직 가지고 계시지요? 딱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제가 정말 평생을 효도하며 갚겠습니다. 제발 제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세요, 어머니. 저는 문자를 읽는 내내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텅 빈 공허함만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들이 제게 원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돈이었던 겁니다. 그날 그렇게 모진